자, 국정원이요. 현성월이라고 하는 인물이 내려왔을 때 신원이 있잖아요. 네. 소설 쓰기 좋아하는 종편이나 이런 데서 보면 몇 살이네 다 정보가 틀려. 그래서 정보위에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현성월이 77년생이래요. 77년 평양 출생. 그럼 다 틀렸었네요. 72년생이다, 79년생이다. 이런 그러게요. 말이 있었네요. 88년생 아닌 스타일이네요. 신비와 친구. 네. 참, 네. 조선일보는 뭐 총살당했다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개지랄들에 대해서 좀 자정적인 노력도 좀 하고 대국민 사과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 조선이 북한 방송에서 독점적주의를 가졌거든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정보가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나왔다는 게 이제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정원이 왜 조선에만 특혜의 보도자를 줬는지부터 얘기가 돼야 그렇죠. 되고 이 부분도 좀 나가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 국정원이 정상적인 정보를 조선에 줬느냐 과거에 총살당했다가 몇 달 있다 나왔잖아요. 몇 년 있다가.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굴절된 정보를 한국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사실은 저는 적폐라고 보고 이것도 좀 조사를 할 때가 있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꾸 북한과 남한을 대치하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방송사. 그렇죠. 거기에 독점적으로 정보를 주면서 그 분위기를 끌어갔던 국정원.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남북한의 혐오를 조장하고 맞아요. 그렇죠. 감정을 유발시키는 과정. 그리고 흥미거리로 이게 굉장히 엄중한데 굴절된 정보로 남한의 흥미거리를 만들고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북한을 어떤 굉장히 나쁜 집단, 적대시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대상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중동은 반드시 반성해야 되고 이 자료를 잘못 제공한 국정원도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치 상태일 때는 주로 뭘로 싸웠냐면 대북 확성기로 싸웠거든요. 누가 스피커의 위력이 센가? 그래서 북한은 대응을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네 쪽으로 스피커를 돌려가지고 북한의 남한에서 나오는 방송을 음향을 섞어버린다는 거야. 더 시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요. 대북 확성기 사업도 비리가 있었다는 거야. 정말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한번 돌이켜볼까요? 박근혜 시절에 대북 확성기 설치한다고 막 TV 나오고 이거 막 군인들이 올라가서 막 XY 9개 대비 8개 막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그것마저도 돈을 빼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돈을 대북 확성기가 박근혜 시절에 처음 등장한 게 이동형 대북 확성기가 있었어요. 차량에 설치했던 그런 거에서도 이 돈을 빼먹고 이게 지금 혐의가 드러난 모 상사라는 사람이 그거를 착복을 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군대에서 상사 1개인이 그거를 착복하는 게 가능합니까? 상납했겠죠. 상납도 했을 거고 더 윗선에 어떤 그런 개입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74억 원짜리 사업인데 고가 계약 등 해가지고 특정 업체로 인해서 34억이 손실됐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납품 업체 있잖아요. 이곳에 주식을 또 사는 하다가 별짓들을 다 한다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과 남한의 긴장 관계를 조성해서 여기에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그 특정 업체를 통해서 또 로비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북한을 어떻게 북한에 대한 대응에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확성기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것도 비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밝히고 윗선까지 누가 지시를 했고 그때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대북 확성기의 사업의 필요성을 누가 주장했는지 국회의원들부터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사하면 이 티가 나온다 분명히.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간단히 하나의 가십 같은 일부 몰지각한 군인의 그 비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이 방산 비리에 대한 하나의 그 조각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조각에 불과한 것인데 사실은 이게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위력을 갖고 있어요. 방산 비리가 아마 줄줄이 조금씩 나올 거라고 봅니다. 174억에 산 게 고정형 24대, 기동형 16대거든요. 그래서 토탈 40대를 구매를 하는데 이 중에서 기동형 16대가 성능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살 때는 소리가 10km까지 퍼져나간다고 했는데 육군에서 자체 검사를 하니까 이게 5km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산이 있고 바람이 불면 1, 2km밖에 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완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이게 5km밖에 안 가면 이게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간의 거리가 4km거든요. 2km. 2km씩이니까 그러면 겨우 그거 넘어갈까 말까 한 거
날씨가 좋을 때. 아니죠. 남방 한계선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날씨가 안 좋을 땐 1km밖에 안 가는.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겨우 그거 넘어갈까 말까. 그러니까 DMZ 동물들 자장가 정도? 그렇죠. 뭐 하자는 건지 지금 너무 그러니까. 괜히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야. 깨우기만 해 동물들을. 그러니까요. 재우지도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대북 확산기 사업은 그나마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아, 사업이잖아요. 뉴스에 계속 나왔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런 비리가 생기면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은 어마어마했겠다는 생각도 자, 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감사원 지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집권했더라면 이건 감사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감사도 못하고 계속 진행형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도요. 계속 네. 진행형이고 확대됐겠죠. 그런데 결국은 대북 확성기에 대한 효과는 없고 돈만 계속 국고만 날리고 헬스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이 세력의 공범들인 자들이 평양 올림픽이라고 또 그래서 지지율 끌어내리려고 그 지랄들을 한 게 아니에요. 그 그렇죠. 세력이죠. 전체 뻔뻔한 자기들 돈 거예요. 안 되니까. 그리고 이들은 지금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 각 부처에 관료주의적 성격으로 포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굴절시키거나 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훼손하거나 이래서 국민과 진보 정치, 진보 민주 정치를 더 확산하지 못하게끔 블록을 형성하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루 빨리 이것들을 솎아내지 않으면 제가 볼 땐 적어도 계속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솎아서 바로 짱돌로 조사버려야만 지금 우리가 정말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빼먹을 거 없어서 이 확성기에서 빼먹습니까? 어떻게 보면 빼먹는 게 더 좋아졌지만, 그죠? 그렇죠. 네. 딱 빼먹기 좋은 시대였었죠. 근데 이런 게 얼마나 비일비재하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아직은 방산비리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다른 데가 푹푹 더 썩어서 일단 방산비리가 언제부터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기억나잖아요. 철모 빵꾸 빵빵 나고 몇십 년 된 물통 쓰고. 그렇죠. 네. 방산비리 막으려고 엄청난 몸부림을 칠 것 같네요. 그죠? 이게 이명박이 아마 포트라인 쓰고 정식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감사원의 적발이 되는 것을 보면 필연적으로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 똥은 숨겨진 곳에 있어가지고 똥을 싸는 것보다 치우는 데서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니까. 북한의 평창 오는 선수단 있잖아요. 오늘 남측 전세기 타고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아나죠? 네, 마식령 훈련장에 갔던 우리 남한 선수들하고 북한 선수들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네. 정말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사상 최초라고 그러죠. 동해 쪽에서 날아서 양양공항인가요? 예. 네, 그곳에 온 건 처음이래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걸 막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해방 이후에 동해 쪽에 항공로가 처음 열린 거예요.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좀 이슈가 크게 될 만한 사항들이고요. 사실 이게 우리는 동해하면 항상 미국의 태평양 함대와 북한의 신경전 이것만 떠올리고 또 뭐였죠? 그 죽음의 백조라고 그러는 그 전폭기 스텔스 전폭기가 매일 뜨고 괌에서 떠서 날아다니고 하던 위협 비행을 하던 곳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이 평화의 상징 민간 항공기가 뜬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더불어 북한의 동쪽 이 원산 이쪽 지역은요. 미군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시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수단이 같이 온 그 갈마 비행장도 북한의 군사 비행장을 같이 쓰는 곳이에요. 전투기가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엄격하고 공개되기를 꺼리는 곳인데 이번에 공개가 되고 민간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오지 13585.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제가 연기를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갔는데 그쪽에 이제 북한 전용 식당이 있어요. 북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밥도 먹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같은 동포들끼리 껴안고 이제 눈물도 흘려보고 이랬었단 말이죠. 같이 훈련을 하고 넘어오면서 기장의 그 멘트가 저는 이 멘트를 보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한번 읽어주시죠. 여러분, 지금 막 북한 영공을 통과했습니다. 누군가가 앞서 걸었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곳에 다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감격스럽다. 저는 이 두 번째 단락 누군가가 앞서 걸었던 피땀 어린 노력
그렇죠. 이 소리를 듣고 우리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강벽적이었고. 그런데 이 점과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은 역시 틀리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은 젊은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네. 네, 젊은 세대죠. 이제 40 안 됐나요? 젊은 세대에서 감각이 다르다. 이번에 이 북한 선수단들이 김정은과 김일성의 휘장에 배지를 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측도 태극기 안 달았고요. 그렇죠. 예. 달지 않았다는 거에서 굉장히 이 신세대적 감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비행기 안에서 서로 웃고 밝은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도 찍고 인증샷도 찍고 그러면서 그 분단의 역사를 넘어온 겁니다. 예. 일단 남한 대표단이 북한으로 갔을 때 그 기장의 멘트고요. 아까 그렇지. 그거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난 상상도 못했던 대북 제재 조건이 있더만요. 예. 그 미국이 발표한 대북 제재 가운데 북한을 방문했던 항공기는 180일간 미국 내 공항에 착륙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대요. 그 정도로 국제적인 제재가 엄중하네요. 뭐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만 제재하는 거다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북한의 비행기 띄우지 마라는 선언을 했던 거고요. 그 선언 때문에 아시아나는 민간 항공사고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미국에 들어가서 착륙하지 못하는 사태가 나면 굉장히 큰 기업적 손실이 오거든요. 안 가면 되죠 뭐. 꼭 미국만 가야 되나? 근데 이 항공기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항공기 네. 하나인데 국내선 민유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민간 기업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이걸 막바지까지 미국과 협상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 비행기든 뭐 KTX든 열차든 버스든 간에 어디 터미널이나 역에 가면은 평양, 원산, 그리고 아오지 뭐 이렇게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게 불합리하다는 걸 알잖아요. 미국이 뭐간데 왜 북한을 가면 안 되냐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번 참에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너무 승리라는 개념과 이런 것들을 좀 깨우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예. 미국이 과연 우리의 우방인가 진정한 우방인가라는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대북 확성기가 박근혜 시절에 처음 등장한 게 이동형 대북 확성기가 있었어요. 차량에 설치했던 그런 거에서도 이 돈을 빼먹고 이게 지금 혐의가 드러난 모 상사라는 사람이 그거를 착복을 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군대에서 상사 1개인이 그거를 착복하는 게 가능합니까? 상납했겠죠. 상납도 했을 거고 더 윗선에 어떤 그런 개입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174억 원짜리 사업인데 고가 계약 등 해가지고 특정 업체로 인해서 34억이 손실됐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납품 업체 있잖아요. 이곳에 주식을 또 사는 하다가 별짓들을 다 한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고. 결국은 북한과 남한의 긴장 관계를 조성해서 여기에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그 특정 자, 국정원이요. 현송월이라고 하는 인물이 내려왔을 때 신원이 있잖아요. 네. 소설 쓰기 좋아하는 종편이나 이런 데서 보면 몇 살이네 다 정보가 틀려. 그래서 정보위에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현송월이 77년생이래요. 77년 평양 출생. 그럼 다 틀렸었네요. 72년생이다, 79년생이다. 이런 그러게요. 거 있었네. 88년생 아닌 스타일이네요. 신비와 친구. 네. 참, 네. 조선일보는 뭐 총살당했다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개지랄들에 대해서 좀 자정적인 노력도 좀 하고 대국민 사과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 조선이 북한 방송에서 독점적주의를 가졌거든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정보가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나왔다는 게 이제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정원이 왜 조선에만 특혜의 보도자를 줬는지부터이고 대상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중동은 반드시 반성해야 되고 이 자료를 잘못 제공한 국정원도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치 상태일 때는 주로 뭘로 싸웠냐면 대북 확성기로 싸웠거든요. 누가 스피커의 위력이 센가? 그래서 북한은 대응을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네 쪽으로 스피커를 돌려가지고 북한의 남한에서 나오는 방송을 음향을 섞어버린다는 거야. 더 시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요. 대북 확성기 사업도 비리가 있었다는 거야. 정말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한번 돌이켜 볼까요? 박근혜 시절에 대북 확성기 설치한다고 막 TV 나오고 이거 막
군인들이 올라가서 막 XY 9개 대비 8개 막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그것마저도 돈을 빼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돈 얘기가 돼야 그렇죠. 되고 이 부분도 좀 나가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 국정원이 정상적인 정보를 조선에 줬느냐 과거에 총살당했다가 몇 달 있다 나왔잖아요. 몇 년 그러니까 있다가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굴절된 정보를 한국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사실은 저는 적폐라고 보고 이것도 좀 조사를 할 때가 있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꾸 북한과 남한을 대치하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방송사. 그렇죠. 거기에 독점적으로 정보를 주면서 그 분위기를 끌어갔던 국정원. 국정원.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남북한의 혐오를 조장하고 맞아요. 그렇죠? 감정을 유발시키는 과정. 그리고 흥미거리로 이게 굉장히 엄중한데 굴절된 정보로 남한의 흥미거리를 만들고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북한을 어떤 굉장히 나쁜 집단, 적대시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업체를 통해서 또 로비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북한을 어떻게 북한에 대한 대응에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확성기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것도 비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밝히고 이선까지 누가 지시를 했고 그때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대북 확성기의 사업의 필요성을 누가 주장했는지 국회의원들부터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사하면 이 티가 나온다 분명히.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간단히 하나의 가십 같은 일부 몰지각한 군인의 그 비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이 방산 비리에 대한 하나의 그 조각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조각에 불과한 것인데 사실은 이게